위대한 개척자이자 대단한 모험가,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구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단호히 맞섰던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가,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구자였습니다. 모 어린이 위인전 콜럼버스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럼버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린이 위인전은 아이들이 배울 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복잡한 배경 지식도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사실 역사라기보단 신화에 가깝게 교묘하게 편집되고 각색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배워왔습니다. 콜럼버스에 대한 중대한 오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너오기 훨씬 전, 적어도 12,00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콜럼버스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간 한반도에 살았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배 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와, 우리가 한반도를 발견했다 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또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아담 노드웰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 점을 풍자하며 1973년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콜럼버스가 가졌던 똑같은 발견의 권리에 의거해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를 선포한다 라고 말하며 그날을 이탈리아의 발견일로 지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각기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인 사건을 발견으로 불러온 이런 서양 중심적 사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는 8개 중 7개의 교과서에서 신대륙, 발견 등 서구 침략자 관점에서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다행히 오늘날의 교과서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와 인식들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죠. 게다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도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정식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관해 떠돌던 여러 가지 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1492년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남부 카디스를 출발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2달여간의 항해 끝에 오늘날 바하마 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 없이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대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던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로 묶이게 되죠. 하지만 콜럼버스의 항해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 빌리기도 만만치 않았죠. 우리가 읽었던 위인전에선 성직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콜럼버스의 탐험에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예상했다시피 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죠. 역사학자 제이비 러셀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토론할 가치가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발견되었고 기원전 3세기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도 꽤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일화도 천동설에 대한 논쟁이었지 지구 평면설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천동설과 지구 평면설을 같은 걸로 착각해서 천동설을 믿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그 시절에도 종교를 불문하고 상식이었습니다. 갈릴레이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또한 가톨릭 사제였고 르네상스 이후의 가톨릭은 여러 수도회의 추기경들끼리 토론하면서 새로 발견된 과학 이론에 맞춰 기존의 종교 이론을 수정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유망한 과학자들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죠.
애초에 당시 원양 항해 기술 자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전제하에 발전한 것이었고 바다를 끼고 사는 뱃사람들에게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탐험 계획에 퇴짜를 놓은 진짜 이유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콜럼버스의 거리 계산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무려 15,000km를 빗나가는데 유럽에서 아시아 끝자락으로 알려진 중국까지의 거리인 19,600km를 3,700km로 줄여버렸고 콜럼버스의 계산대로라면 지금 미국이 있는 위치에 중국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즉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려고 탐험을 떠난 게 아니라 택도 없는 계산법으로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찾기 위해 떠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미인전에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콜럼버스의 탐험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지구 구형론의 선구자 콜럼버스와 바다 서쪽엔 낭떠러지가 있어 죽을 테니 못 간다! 같은 당대 사람들의 대결 구도는 19세기 당대 소설가 워싱턴 어빙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어빙이 쓴 전기에는 콜럼버스가 대담하고 진보적인 모험가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 어빙은 가짜 역사의 저자로 더 유명합니다. 사악하고 무식한 귀족들이 현명한 콜럼버스를 비웃자 달걀을 깨서 세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통쾌하게 복수했다라는 일화 또한 콜럼버스가 아닌 피렌체 두오모로 알려진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가 각색된 것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두오모의 건축가를 선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공법과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돔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임시 가설물인 비계 없이 돔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돔을 지을 수 있냐며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날달걀 아랫부분을 깨트려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후 그의 설계안은 동료 건축가들의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됐고 지금의 피렌체 대성당이 지어집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아무튼 역사학자 제이비 러셀은 어빙이 쓴 콜럼버스 전기를 순전히 헛소리이며 이야기 전반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막연히 중세 이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거라는 편견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플랫 에러라고 합니다. 어쨌든 콜럼버스 이전에도 여러 번 아시아 탐험대를 조직해봤던 포르투갈이나 잉글랜드, 제노바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평민 출신 콜럼버스가 택도 없는 이론을 들먹이면서 님들 나한테 투자 좀만 해봐요. 이거 대박 터트릴 수 있다니까? 라면서 징징대는 꼴이었으니 얘를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를 반대한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긴커녕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 일당이 대서양 방향으로 가다가 인도는커녕 대륙 끝자락에도 닿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 선박 규모나 항해 기술로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산타마리아호에 오른 1차 탐험대 선원이 정규 선원들이 아닌 죄수들로 구성된 이유도 바다 경험이 많은 정규 선원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에 참여하길 거부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퇴짜를 맞은 콜럼버스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찾아왔으니 바로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가 후원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스페인에서도 이사벨 여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지원하는 걸 반대합니다. 당시 막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국토 회복 운동인 레콘키스타를 이뤄낸 스페인은 비기독교인, 즉 유대인들과 무어인들을 대거 추방했고 금융, 의료, 상공업 등 소위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과반이 쫓겨났으니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동쪽을 보니까 지중해 무역은 이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꽉 붙잡고 있었고 서쪽 옆나라 포르투갈은 일찌감치 항해 왕자 엔리케를 필두로 서아프리카 지역과 대서양 모든 섬들을 독점하며 재미를 보고 있었으니 이사벨 1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기꾼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충성스러운 스페인 신하들이 이 사기꾼에게 순순히 국가 예산을 내어줄 리가 없죠. 결국 이사벨 1세는 애지중지 아끼던 본인의 왕관까지 팔아가며 사비를 탈탈 털어 콜럼버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벨 1세의 콜럼버스 지원은 선견지명이었다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올린 건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여왕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콜럼버스 코인이 딱히 성공했다라고 볼 순 없겠지만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은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 카디스를 떠난 콜럼버스는 2달여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닿고 원주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 책에 빨간 모자와 유리굿을 몇 개를 건네자 자기 목에 걸었다. 거의 쓸모없는 다른 물건을 주어도 아주 즐거워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고 며칠 후 우리 배까지 헤엄쳐와 앵무새, 면실타래, 창 및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모두 선의로 한 일이었다. 실제로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을 손님으로 맞아주었고 물자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력 충돌도 거의 없었고 평화롭게 지내던 콜럼버스 일행은 원주민들의 거나한 송별을 받으며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답고 가슴 훈훈한 스토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놀랍게도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데 아주 서툴렀다. 50명으로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원하는 일도 전부 시킬 수 있어 보였다. 네?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전직 군인들을 대거 모집하고 대포, 칼, 갑옷 등 풀템을 갖추고 2차 원정을 떠납니다. 새로운 땅을 찾았다는 소식이 알려져 선단의 규모도 기존 여왕에게 빌린 3척에서 무려 17척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3차 원정까지 거치며 처음 만났던 아라와크족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노예로 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에게 투자한 스페인의 원정의 수익성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그가 발견한 곳은 향신료가 그득그득한 인도나 마르코폴로의 중국도 아니었고 그저 허름한 열대의 섬 몇 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욱더 악랄하게 원주민들을 착취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과 원주민들을 인도와 인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것은 아직도 남아있고 인디언들은 지금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걸 선호한다고 할 만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이 인디언이라는 명칭은 제국주의 사관이나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떠나서 진짜 인도인과 헷갈릴 수도 있고 맞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아시아라고 굳게 믿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시아일 리가 없다는 걸 이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지구의 대략적인 둘레를 알고 있었고 또 마르코폴로 등이 이미 상세하게 소개한 아시아의 눈부신 부와 문명은 흔적도 없이 열대섬에 웬 듣도 보도 못한 원주민들만 존재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모든 증거가 이곳이 인도도 중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자 콜럼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지구 구형론까지 부정해버립니다. 3차 원정 항해 일지에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배 모양인 것을 발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서양배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은 호리병 모양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택도 없는 걸 우겨댔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대다수의 유럽 지식인들은 아시아가 생각보다 넓었거나 혹은 이곳이 아시아가 아닌 또 다른 대륙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사람들은 맞았고 콜럼버스는 틀렸습니다. 어쨌거나 콜럼버스의 1차 항해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따라 신대륙에 가본 사람들이 여럿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여러 번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나서 이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4페이지 분량의 작은 책자를 발행합니다. 이 작은 책의 이름은 신세계,
이 책은 유럽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인 말틴 발트제밀러가 새로운 지도에 신대륙을 포함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따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표기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여전히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주장했고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베스푸치는 이렇게 콜럼버스를 제치고 자신의 이름이 대륙에 붙여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아메리카가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매우 놀랍지만 사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이나 앞서 아메리카에 정착한 또 다른 유럽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명 어딨나? 우선 달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이킹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대서양을 향해 출발할 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로 개척으로 시끌벅적했던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고래, 대구잡이로 유명했던 바스크의 빌바오에는 서쪽 먼 바다에 육지가 있다라는 정보가 흘러다녔고 아이슬란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서사시인 빈란드 사가에도 그린란드 서쪽에 포도가 자라는 육지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 바이킹의 전설로 치부되던 빈란드는 196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에서 실제로 바이킹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스칸디나비아 출신인 바이킹은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스칸디나비아는 토지가 척박했고 인구 부양력이 떨어져 바이킹은 일찍이 먼 바다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바이킹하면 약탈과 해적질이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평화적인 무역 활동 또한 활발히 펼쳐집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과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진출했고 아랍 상인들에게서 인도 향신료와 중국 비단을 구입하기도 했죠. 식량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어업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대규모의 대구대를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캐나다의 해안까지 이어지는 바이킹의 이동 경로가 북대서양 대구 서식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바이킹은 9세기 중엽부터 아이슬란드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는데 그중 붉은 에이리크라는 바이킹은 그린란드를 3년간 세밀하게 탐험한 끝에 남부 끝자락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린란드 정착촌은 본토인 노르웨이와 꾸준히 교류했고 붉은 에이리크의 아들인 레이프 에릭손은 노르웨이에 갔다가 그린란드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기존의 항로에서 벗어나 먼 서쪽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릭손은 본격적으로 탐험대를 조직해 북아메리카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그는 지금의 베핀섬, 산림이 우거진 레브라도 그리고 오늘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지역인 빈란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빈란드 일대는 해류인 레브라도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평탄한 해저 지형인 그랜드뱅크스 대륙봉이 있어 세계 최대 수준의 어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춥고 척박한 그린란드와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너무너무 따뜻은 어디까지나 그린란드 바이킹 기준입니다. 사실 뉴펀들랜드도 1년 중에 8개월은 바다 위에 빙하가 떠다니는 아주 추운 곳이에요. 에릭손 일행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뒤 좋은 목재를 듬뿍 싣고 그린란드로 돌아갔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바이킹들이 빈란드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1960년 빈란드의 정착촌이었던 랑스오메도에서 집터, 냄비, 난로, 녹슨못과 대장간터, 화덕 등 바이킹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방사능 탄소 측정 결과 이들의 제작 연대는 약 1000년경으로 에릭손이 빈란드를 탐험한 시기와 일치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수많은 학자들은 빈란드 사가에 내려오는 전설의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빈란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이라는 게 유럽 많은 곳에서 포도주라는 의미로 쓰였고 원전에서도 포도가 자랄 만큼 따뜻한 땅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니 학자들은 빈란드가 남쪽에 있는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게 잉스타드 박사는 빈이 고대 바이킹어로 풀이라는 걸 알아내어 아이슬란드에서 가깝고 초지가 많은 캐나다 북부 레브라도부터 탐사를 시작했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저저 포도도 없는 레브라도에서 무슨 빈란드를 찾고 있네 라며 무시했지만 마침내 빈란드 유적지를 발견해낸 거죠. 아무튼 빈란드의 정착초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뉴펀들랜드와 캐나다 동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을 통해 원래 이곳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과 교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항해술은 뛰어났지만 좁고 긴 롱보트 형태의 배로는 충분한 인력과 물자를 수송해오기가 어려웠고, 그린란드 또한 빈란드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킹 역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한 아이슬란드 주민의 DNA를 검사한 결과 최소 1700년 이전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후손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러한 바이킹의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건 대구 덕분이었습니다. 대구는 큰 생선이어서 한 마리만 잡아도 식량으로서 가치가 컸고, 지방 함량이 낮아 저장성도 좋았죠. 대구는 바이킹들의 주요 단백질 기반이었고, 겨울철에는 대구를 바람에 말려 두꺼운 나무 판자처럼 만들어 긴 항해 기간 동안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대구는 미지의 대륙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바스크의 어부들 이야기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지에서 대서양에 면하고 있는 바스크인들은 오래전부터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연안에서 고래 개체수가 급감하자 점점 더 먼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약 1400년경 고래떼를 쫓다가 엄청난 대구어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대구가 얼마나 많은지 양동이로 퍼서 잡아도 될 정도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바스크인들은 이 대구를 소금에 절여 전 유럽에 공급하며 돈방석 위에 앉게 됩니다. 들만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먼 훗날인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앞서 말한 빈란드, 즉 장실량이 부리는 장한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몇몇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중국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내가 아직 주석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킬링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킬링필드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은 뭔가 킬링필드 죽이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킬링필드는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 롬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200만 명에 달하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대량 학살을 이해를 하려면 1970년에 있었던 한 쿠데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쿠데타를 계기로 시아누크 왕자의 정권이 붕괴가 되고, 그때까지 공산주의 반군 세력에 불과했던 폴포트파로 민심이 쏠리면서 내전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아누크 왕자 집권과 쿠데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9세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대량학살 전에 쿠데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쿠데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쿠데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1830년과 1840년대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캄보디아를 침략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그냥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잔혹한 지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견디다 못해서 프랑스의 보호를 받기로 하고 일종의 자발적 식민지가 돼요.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되어가면서까지 베트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수호 통상과 프랑스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하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이후 1887년에 캄보디아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캄보디아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를 틈타서 식민지 시절의 명목상 왕이었던 시아노크 왕자가 1945년 3월 12일 날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또 하필 1945년 3월인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펜맨이랑 리트보이를 빠방 하고 맞고 나서 연합군의 항복을 딱 하고, 그 다음에 1946년에 다시 프랑스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독립은 무슨? 그러나 시아노크는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1949년에 프랑스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1953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시아노크는 국왕이 되어서 비동맹 중립 외교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 시아노크 국왕의 통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시아노크는 중립 외교를 시행을 했지만 미국과는 반교를 선언했거든요. 이 배경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베트남이랑 북베트남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북베트남에 있었던 보급 루트를 끊으려고 했던 거야. 베트남 맞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아니고 베트남이에요. 자, 전 지금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에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싸웠어. 근데 미국의 남베트남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보급 루트가 캄보디아 산악 끝자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경계에 있었던 거지. 이게 캄보디아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지? 밑에 있던 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이 맞은편에 이 붙어있는 이곳에 보급 루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급 루트에 폭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도 같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우리는 남베트남을 도와야 되니까 북베트남에다가 지금 우리는 폭격을 시행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빌미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군이 북베트남에게 어뢰 공격을 받았다라는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북베트남에게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에 론놀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총리가 상당히 무능하기로 유명한 총리인데 이 론놀 총리가 이걸 눈 감아주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걸 눈 감아줘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론놀의 부패 정권에 화가 난 프랑스 유학파 엘리트들이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자, 어쨌든 바로 다음 해에 론놀의 친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아노크 국왕이 축출됩니다. 그래서 총리였던 론놀이 집권을 하게 돼요. 왕이 된 거죠. 자, 만만한 애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은 얼씨구나, 북베트남을 더 공격해야겠다 라고 해서 캄보디아에게 더 폭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농업이 이때 황폐화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이 1969년부터 1973년 사이에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만 떨어뜨린 폭탄이 54만 톤이에요. 농촌 지역에 54만 톤의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만 톤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그냥 농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보급로를 끊으면서 여기에 숨어있던 북베트남군을 다 근거지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죄 없는 캄보디아 농민들이 가족도 잃고 생활 터전도 잃고 뭐 농업 기반 땅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 파괴됐고 이때 나온 사망자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100만 명의 피난민이 살기 위해서 수도인 푸놈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폭격도 있었고 이미 땅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쌀은 누가 키워요? 뭐 먹고 살아요? 땅도 없고 농민들이 다 수도로 올라와 버리면 수도에서 농사 지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농업 생산이 급감한 상태의 캄보디아 수도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론놀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이후에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물 가격이 막 여기는 엄청 비싸고 여기는 또 싼데 막 여기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비싼데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막 곡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세금도 엄청나게 올려버리니까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론놀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쌀을 다 사서 공평하게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농민 주제에 봉기를 일으켜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다수의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냥 도시 인구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60만 명이었던 수도 푸놈펜의 인구가 1975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60만에서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수도로 사람이 몰리면 무슨 일이 있나요? 일자리 있어요? 뭐 그 전까지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수도 가서 무슨 일 할 거예요? 없죠. 어디에 살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2배, 3배씩 몰리는데 어디 살 거야? 주택 없죠.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됩니다. 과부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파고든 게 바로 크메르 루즈였어요. 공산주의자들. 이 크메르 루즈는 1960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론놀 정권의 독재 정치 그리고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혼란을 파고들어서 세를 점점 확장을 했고 시아모크 국왕도 얘한테 뺏겼잖아.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 거야. 그래서 크메르 루즈를 지지합니다. 복귀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메르 루즈의 요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이 크메르 루즈의 핵심 인물들은 폴포트, 이행사리, 손센, 키우삼판 이 4명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범 재판에 못 올라올 정도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손센 같은 경우에는 폴포트 때문에 죽었어요. 폴포트, 이행사리, 손센, 키우삼판. 좀 이름이 어렵죠? 이 4명인데 이 4명은 원래 식민지였던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부가 무능과 부패로 막 내전이 격화가 되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크메르 루즈에 합류가 될 정도로 이 캄보디아가 막 혼란에 빠져든 거야. 근데 이 크메르 루즈들이 막 여기서 막 설치고 여기 막 론놀 들어오고 론놀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론놀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이 론놀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서 난 캄보디아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18억 달러 정도를 캄보디아를 도와줬어요. 쌀도 주고요. 뭐 원조한 식량도 있고 돈도 주고 뭐 다 무기도 주고 그랬는데 식량은 다 암시장으로 빠져버렸고 무기는 다 크메르 루즈 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점점 론놀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고 크메르 루즈의 세력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내전은 론놀 정권보다는 크메르 루즈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크메르 루즈의 민심이 좀 더 이동하게 된 데에는 미국이 론놀 정권을 후원한 것도 있어요.
봐봐, 론롤 정권이 침략하잖아. 근데 캄보디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땅에다가 폭탄 투하한 놈들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수도에 올라오게 만들어서 나를 거렁뱅이로 만든 인간들 아니야. 진짜 너무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폭탄 투하에 분노했던 그냥 이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론롤 정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크메르 루즈가 거길 파고들어서 반미 선전을 계속한 거야. 미국은 나쁘고 우리끼리 잘해봐야 돼. 우리 민족이 뭉쳐야 된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미국은 끌어들이면 안 될 것 같아. 미국 끌어들이면 또 폭탄 투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론롤 정권이 너무 무능한 것도 이유였어요. 정말 얼마나 무능했는지 론롤이 부하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면 부하들이 잠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미국이 18억 달러 지원해주면 뭐해요? 우두머리 무능하죠. 군 내부의 비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규군이 봉급을 못 받을 정도였어요. 위에서 다 헤쳐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론롤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겠어요? 없죠. 돈을 못 받는데요.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메르 루즈가 더 쉽게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민심을 얻은 크메르 루즈는 1975년 4월 17일 5년간의 내전에 종지부를 짓고 승자가 되어서 수도 프놈펜에 입성하게 됩니다. 론롤은 하와이로 망명했고요. 시아노프는 잠시 동안 좀 상징적인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지줬으니까. 이 승리한 크메르 루즈 중에서도 특히나 우두머리였던 이 폴포트는 신비주의로 유명했어요. 왜 신비주의였냐면 비밀 유지가 혁명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도 이 폴포트의 출생, 본명을 몰랐어요. 이 폴포트는 1928년, 그러니까 아직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던 그때의 캄보디아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대요. 본명은 살로트사입니다. 6살 때 왕립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이후 카톨릭 계열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전기공학을 공부하러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가 될 손센, 키우삼판, 이행사리 이런 동지들이랑 같이 교류하게 돼요. 요때 딱 그 크메르 루즈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지.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던 이 폴포트는 공부를 안 했어. 공산주의가 더 중요했거든.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학교에서 3번이나 낙제를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돌아와요. 그렇게 1953년 캄보디아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는 베트남의 공산주의랑 같이였어요. 근데 이 폴포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족주의가 되게 강해.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랑 태국에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땅과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내에 외국인들, 소수민족을 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프랑스와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를 떠나고 나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들이 신망을 얻고 자기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발현이 된 거죠. 시아누크 국왕을 축출하고 공식적으로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름은 민주 캄푸치아. 이 폴포트는 1975년에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했던 연설에서 크메르 루즈는 어떠한 외부 세력과도 연계되지 않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론롤 정권을 깐 거야. 론롤 정권은 미국 데려와가지고 친미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힘을 좀 얻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캄보디아인의 힘만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을 잡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민주 캄푸치아는 앞으로 고립하게 될 것이라고. 어디와도 교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국어, 소수민족의 언어를 전부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외국이랑 무역도 안 해요. 다 끊어버렸어요. 중국이랑만 약간 무역을 했어. 뭐 쌀, 멸종위기 동물, 무기 이런 것만. 그렇게 캄보디아 대학살은 무능한 논놀 정권을 지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한 이 1975년 4월 17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기대감과 불안감 속에 크메르 루즈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하게 되었잖아요. 논놀 정권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 인간도 무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무능한 인간을 물리쳤으니까 이 인간은 좀 유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폴포트 정권을 맞이했는데, 맨 처음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 도시 주민들은 지금부터 당장 농촌으로 떠나세요 입니다. 너무 뜬금없어요. 도시를 다 비우래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야 된대요. 우리 집인데, 수도가 우리 집인데 가래요. 뭐 어떡해요? 명령이니까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 귀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도 제대로 못 꾸리고 도망치듯이 도시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겠지. 도대체 우리가 왜 가야 되죠? 라고 물어봤는데 폴포트는 이렇게 대답해요. 도시에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렸으니까 식량 부족 문제도 있고 인구 과잉의 문제도 있잖아.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농촌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게 납득할 만도 한데 너무 가혹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너네 가, 이제 좀 식량 문제도 좀 해결하자 라고 좋게 갈 수 있었는데, 가자, 안 가면 쏜다,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고, 병에 걸렸거나 굶주림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도시에 몰렸던 300만 명이 한꺼번에 떠나야 됐고요. 이 과정은 죽음의 행군이라 불립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 크메르 루즈군에 대한 의구심이었을 거예요. 뭔가 불확실성. 왜냐하면 크메르 루즈군의 군대를 좀 보실까요? 크메르 루즈는 제대로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너무 소수였어요. 당원도 14,000명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소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몰려있는 이 300만 명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일단 뿔뿔이 흩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놈펜 주민들은 좀 그런 것도 있었잖아. 내전을 피해서 수도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단 농촌으로 다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 아니 근데 도시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라고 생각한다면 폴포트는 농촌과 농민이 혁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업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농업만이 순수한 직업인 거지. 그래서 폴포트는 상업과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반역자 취급했어요. 주로 그때 농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교 아니면 베트남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성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캄보디아인들이 그 전에 하던 농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외국인들은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농민들을 가장 먼저 이주시켰던 거예요. 이 폴포트는
농민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그거예요. 론놀의 군대 장교들을 광산으로 끌고 가서 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네. 일단 학살을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으로 내려간, 농촌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집단 농장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다가 뚜얼슬랭이라는 수용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 수용소라니 뭔가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이나 외국과 관련 있는 이들,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데예요. 정부가 정치범이나 경범죄자들을 잡아놓고 한번 경고합니다. 너 다음에 한번 더 잡히면 큰일 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한번 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너 재교육할 거야. 수용소로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거의 100%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은 정부는 범죄자들을 자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자백을 하면 범죄자들에게는 용서와 새 출발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고문하고 죽이는 거야. 자백하면 죽이는 거야. 다음 생에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현생에 죽여주는 거지. 자, 크메르 루즈군의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냐면 크메르 루즈군의 실무자들, 군인들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에는 색깔이 안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랑 흰색의 체크 스카프가 있어요. 이걸 두르고 다니면 크메르 루즈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요. 폐 타이어로 만든 샌들이에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립니다. 스카프를 메고 고무 샌들을 신고 다닌 애들은 다 크메르 루즈의 군인들인 거예요. 이 폴포트랑 동료들은 혁명 반군을 충원할 때 일부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빈민층의 어린아이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쉽게 동화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고 가치관이 워낙 쉽게 바뀌는 아이들이고 세뇌가 쉽고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빈민층이었다는 것. 당시 캄보디아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도 되게 많았고요. 교육받지 못해서 문맹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빈민층이었던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감, 증오 이런 걸로 완전 막 무장된 최적화된 군인이었던 거죠. 이들은 필요하면 자신의 친부모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크메르 루즈의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군의 군대에게는 도시라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고 증오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자동차, 라디오, TV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있는 사람들만 들고 다니는 물건이야. 그래서 그냥 라디오 들고 있다고 잡혀간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 역시 다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론놀 정권의 군인부터 시작해서 점차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론놀 정권의 군인, 반혁명 운동 인원들, 스파이, 교육받은 사람들.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사, 교사, 기술직, 지식인들 전부 다 학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잡아갔어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잡아갔고요. 야, 너 거기 손 펴봐. 그래서 손을 이렇게 폈는데 손이 말랑말랑하고 곱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서 죽였어요. 그러자 지식인들은 전부 숨거나 탈출해버립니다. 캄보디아를. 그렇잖아. 나 같아도 지식인들 죽인다 그러면 당장 안경 벗고 오늘부터 산골에 들어가갖고 크메르루족은 없는 데에서 그냥 나는 안 죽고 살라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지식인들이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끊겨요. 나라에는 멍청이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나이가 좀 있는 교사들은 어려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나는 한 번도 과학 실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이제 간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시키는 내부 투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반역자로 지목이 되거나 적대시된 계급, 그러니까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냥 데려와서 안 죽여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까지 데려와서 함께 죽여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캄보디아 전통사회가 형벌 체제 자체가 연좌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역죄 저지르면 3대를 멸하라 이런 거 있었잖아. 연좌제인 거야. 그래서 너무 거리낌 없이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구족을 멸하고 막 3족을 멸하고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고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 크메르루즈, 폴포트의 경우에는 앙코르 제국에 대해서 막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앙코르 제국에 있었던 너무나 가혹했던 그 형법 체제를 그대로 빌려와서 쓴 거야. 중범죄를 저지르면 화형시켜버립니다. 경범죄를 저지르잖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죄질에 따라서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요. 근데 폴포트가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앙코르 제국의 통치 계층은 하층민의 반란으로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식인 계층이 살해당하자 교육이 끊겨버리고 이 지식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들 그냥 시골 나가가지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폴포트 책의 상징이었던 뚜올슬랭, 이 뚜올슬랭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6,000명에서 17,000명 정도를 잡아와서 고문했어요. 근데 이 16,000에서 17,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입니다. 7명, 최하 7명에서 최대 12명이에요. 여기에서는 그게 다 죽인 거야. 여기에서는 고문을 잔인하게 많이 한 사람이 직책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점점 잔인하게 고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건 여자를 앉혀놓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거 틀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건 드릴이에요. 전동 드릴. 웽 하고 틀어버리면 머리에 그대로 박혀서 머리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자, 수도에서 이렇게나 잔인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시에서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도시에서 도망간 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자, 농촌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옛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가축을 소유할 권리를 줬는데
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유 재산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6시간 일을 해요. 괜찮지 않나요? 그죠? 자, 그리고 밥 먹고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정규 노동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야간 노동을 또 합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노동이야. 하루 종일 노동만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밥 먹고 노동하고 잠깐 쉬고 노동하고. 근데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는데 식량이 배급이 안 돼. 그리고 얼마 있지도 않은 이 식사 시간도 아까 이야기했죠. 집단 공동체라고. 집단 농장이라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식사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일하다가 옛날 노래를 부르면 잡혀가요. 그 사이에서 연애를 하고 구원하면 안 돼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안 돼요. 남자랑 여자가 사귀다가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뭔가 유전자 정보를 교환을 했어. 그러면 잡혀가. 안 돼.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인민공사협회에서 단체로 결혼할 사람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일어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사람까지 통제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반감을 갖겠죠. 야, 나는 론롤 정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우리 뭔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폴포트가 잔인한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세뇌시켜요. 어떻게? 부모랑 이웃을 밀고 하는 건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뭔가 반감을 가지고 뭔가 들고 일어나려고 하거나 지식인이었는데 본인의 신분을 숨긴다거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고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밀고 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점점 그냥 거대한 농촌으로 변해갑니다. 도시에는 사람들 없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리죠. 지식인들 없죠. 뭐 다 농촌으로 보내서 일만 시키죠. 그리고 주민들은 이 마을에 배정받았으면 이동할 수 없어요. 마을 간에 간단하게 이동을 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마을 간의 이동도 안 돼요. 그리고 은행은 이미 폴포트 정권 초기에 폭파됐어요. 그래서 화폐도 없어요. 은행도 없고요. 화폐도 없고요. 외부 세계랑 접촉이 안 돼요. 외국이랑 전화 안 되고요. 만약에 영어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나 잡혀가요. 영어 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또 이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했던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불교 승려들의 학살이에요. 불교를 반동주의로 규정하고 모든 불교 예식을 다 금지해버립니다. 수도승의 도서관에는 불을 질러버리고요. 승려는 성직을 박탈합니다. 승려들이 절을 떠나면 여기는 아예 폭파시키거나 곡물 창고 아니면 처형 장소, 감옥으로 썼어요. 그래서 폴포트 정권 수립되기 전에는 7만여 명이었던 승려가 이 정권이 붕괴된 시점에는 2,000명도 남지 않았어요. 5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굳이 이 불교를 반동주의로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캄보디아에는
90% 이상이 불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교육받고요. 승려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사찰을 파괴한 겁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승려들이 나서서 무슨 말 하면 쉽게 동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살. 뭐 학살이 엄청 많은데요. 또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학살은 국경지대에 인접했던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겁니다. 폴포트 정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태도를 바꿔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 전부터 쌓여 있었던 베트남에 대한 반감 때문일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당시에 태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폴포트가 주장하는 것 중에 민족의 순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인들이랑 화교는 다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크메르르즈 정권에서 수많은 국의 사람들이 죽어나왔고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베트남에서는 300만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건 뭐 200만이기도 하고 170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부 추정치일 뿐이에요.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크메르르즈 때 학살당한 희생자가 30만 명이고요. 고립정책으로 기아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80만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죽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살해하는 방법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고압선을 이용한 전기 충격 기본입니다. 물고문 기본이에요. 그리고 고문 침대에 눕혀놓고 쇳덩어리로 머리를 짓누르는 고문도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전기 드릴을 돌려서 머리를 관통시키기도 하고요. 도끼로 손을 자르거나 유방이나 성기 등 상당히 예민한 신체의 일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냥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기구가 또 있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떡방아? 비슷하게 생겼죠? 절구? 그렇게 생겼죠? 맞아요! 무언가를 찢는 용도예요. 그런데 떡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들어갑니다. 이 둥그런 밑부분에 머리를 집어넣고 꽝! 하고 찍는 거예요. 고문할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옷을 전부 벗겨놓고 죽이기 직전까지 고문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제일 흔한 방법이, 뭐 잔인한 거 아니고 흔한 방법이 눈을 가린 다음에 팔을 뒤로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아깝거든요. 총알이 아까우니까요. 이런 하찮은 인간들보다 총알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반동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자기가 묻힐 구멍을 자기가 파야 돼요. 크메르르즈에 우리의 손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묻힐 자리는 네가 파놓고 셀프로 한 다음에 밖으로 올라와서 가장자리에 서게 해요. 그 다음에 몽둥이로 머리를 빡 내리칩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 떨어지겠죠. 그럼 묻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한꺼번에 많이 파놓고 사람들을 줄줄이 세워놔요.
그리고 팔을 뒤로 다 묶어놓고 목끼리 연결해놔요. 줄로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목끼리 줄줄줄줄줄줄 연결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 머리를 빡 하고 몽둥이로 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목이 엮여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싹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구덩이로 밀어놓고 한 번에 다 학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매장 당한 곳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뭔가 울긋불긋한 것들은 추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던지는 팔찌입니다. 이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여기다 한꺼번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사람들을 막 다 묻어놓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싹 다 흙을 덮어버린 거야. 여기 자체가 무덤인 거예요. 유해 발굴하고 덮은 겁니다, 여기는. 유해 발굴한 건 여기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걸로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죠? 나뭇잎파리로 죽이나요? 야자수 잎인데요. 야자수 잎의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대요. 이걸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역시 총알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죽였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역시 총알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잡아요. 그리고 시멘트나 나무에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스윙을 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빡! 빡! 패대기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공중에 던져요. 쿵 던진 다음에 사격 연습을 해요. 클레이 사격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이 캄보디아에는 킬링트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를 내려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지금 추모하기 위해서 팔찌를 계속 이렇게 나무에 걸어두는 겁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에서 있었던 탈옥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알카트라즈는요, 에스파냐어로 펠리칸이라는 뜻이래요. 펠리칸. 30년 동안 계속돼요. 이게 무슨 나라끼리의 전쟁도 아닌데 귀족끼리 전쟁치고 굉장히 빡세게 싸우죠. 아무튼 이렇게 30년간 랭커스터가와 요크가가 싸우게 되고 결국 랭커스터가에서 헨리 7세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랭커스터가가 요크가를 쉽게 말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튜더 로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겉에 있는 게 랭커스터가의 빨간 장미고요. 안에 있는 하얀색 장미가 요크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문이 싸움이 끝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 두 가문을 합쳐서 튜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랭커스터가, 요크가 이 두 가지가 붙어서 튜더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헨리